한 여성이 수백억대 자산가 부부의 대저택에서 꿈에 그리던 일자리를 얻고 경제적 구원을 찾았다고 믿는다. 하지만 다락방에 올라간 순간 모든 것이 바뀐다. 어둠 속에서 사슬에 묶인 주인의 아들을 발견하면서 충격은 두려움으로, 두려움은 의심으로 바뀌고 그녀는 그곳에 그 무엇도 보이는 것과 같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 사슬 뒤에 숨겨진 진실은 잔인함이 아니라 그 사랑을 느끼는 사람을 파괴하는 종류의 사랑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아침 햇살이 서울 동북부 외곽 도봉구 구립병원의 창가로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다. 42살의 이서연 씨는 어머니 박 여사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딸의 얼굴에 깊게 팬 다크서클은 잠 못 이룬 밤들과 날이 갈수록 비싸지는 치료비에 대한 커져가는 걱정을 드러내고 있었다. 어머니 괜찮아지실 거예요. 제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서연은 국민건강보험이 지원하지 않는 약품들이 적힌 처방전을 보며 목구멍으로 차오르는 덩어리를 삼키며 속삭였다. 일주일치 약값은 그녀가 이 근방에서 파출부 일을 해서 버는 돈과 거의 맞먹었다. 그 화요일 아침, 박 여사를 여동생에게 맡긴 후 서연은 시내 중심으로 향했다. 만원 버스와 8월에 찌는 듯한 더위는 여정을 더욱 고되게 만들었다. 낡은 가방 안에는 구인 광고가 실린 신문, 스크랩과 직업소개소 주소를 적어둔 작은 수첩이 들어 있었다. 강남역 인근에 위치한 그날의 세 번째 직업소개소에서 접수원은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고 응대했다. 서연은 이런 대우에 익숙했지만 포기할 여유는 없었다. 판교에 가정부 자리 하나 있는데 내일부터 바로 일해야 해요. 여자가 무관심하게 말했다. 좀 까다로운 집안이라 돈은 많이 주는데 2달 동안 벌써 3명이 그만뒀어요. 서연은 가슴이 철렁했다. 방효는 멀었다. 지금보다 더 일찍 일어나야 하고 대중교통도 더 많이 갈아타야 한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접수원이 말한 금액에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파출부 일로 버는 돈의 2배가 넘는 액수였다 할게요. 그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주소가 어떻게 되죠? 다음 날 거의 2시간에 걸친 이동 끝에 서연은 판교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주택, 단지 중 하나인 서판교 웰니스 타운에 도착했다. 경비실에서 신분증을 맡기고 경비원의 안내를 받아 흠잡을 데 없이 관리된 정원이 있는 3층짜리 대저택 227호 앞에 섰다. 웅장한 대문 앞에 서자 자신이 작고 이질적으로 느껴졌다. 그녀의 소박한 유니폼은 그곳의 웅장함과 대조를 이루었다. 심호흡을 하고 낮게 묶은 머리를 정돈한 뒤 인터폰을 눌렀다. 안녕하세요. 새로 온 가사도우미 이서연입니다. 몇 초간의 침묵 후 전자음과 함께 대문이 열렸다. 서연은 정원을 가로질러 걸으며 조각상들과 그날 아침의 푸른 하늘을 반사하는 반짝이는 수영장을 바라보았다. 초인종을 누르기도 전에 현관문이 열렸다. 들어오세요. 키가 크고 50대쯤으로 보이는 여자가 말했다. 완벽하게 염색된 갈색 머리와 그녀의 높은 재력을 드러내는 옷차림이었다. 흠잡을 데 없는 외모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눈에는 무언가 있었다. 비싼 화장으로도 감출 수 없는 피로감, 슬픔 같은 것이었다. 저는 최윤희입니다. 남편 강태준 씨는 출장 중이에요. 서연은 윤희를 따라 저택 안으로 들어가며 자신을 둘러싼 호화로움에 놀라지 않으려 애썼다. 디자이너 가구, 진품 예술 작품, 장식 잡지에서 튀어나온 듯한 주방, 여자는 마치 오은 대본을 읊듯 단조로운 목소리로 집안의 규칙을 설명했다. 2층에는 스위트룸이 4개 있는데 모두 매일 청소해야 해요. 남편 서재는 출입금지 구역이니 남편이 있을 때만 들어가세요. 3층은 그녀는 거의 알아챌 수 없을 정도로 잠시 말을 멈췄다. 수리 중이라 올라갈 필요 없어요. 서연은 윤희의 표정을 조심스럽게 살피며 각 지시사항을 외우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행동에는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다. 마치 항상 경계하는 듯한 끊임없는 긴장감. 한 가지 더.
윤희가 색깔별 꼬리표로 구분된 여러 개의 열쇠가 달린 열쇠 꾸러미를 건네며 덧붙였다. 반드시 저녁 7시 전에는 퇴근해야 해요. 예외는 없어요. 그 후 며칠 동안 서연은 일과를 정립했다. 아직 동이 트기 전에 집을 나서 버스를 2번 갈아타고 판교에 도착해 아침 7시 정각에 강씨 부부의 저택에 도착했다. 윤희는 보통 약속 때문에 이미 집을 나선 상태였고 그날 해야 할 일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가 담긴 메모를 남겨두곤 했다. 일은 고됐지만 보수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다. 단 일주일 만에 서연은 어머니에게 부족했던 약을 살 수 있었고 낮 동안 박 여사를 돌볼 간병인까지 고용할 수 있었다. 서연이 이전에는 알아채지 못했던 무언가를 발견한 것은 엿새째 되는 날이었다. 2층 복도를 청소하던 중 위층에서 거의 들리지 않는 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귀를 기울이며 멈춰 섰다. 의자가 삐걱거리는 소리 같았고 이어서 발소리가 들렸다. 잘못 들었겠지. 그녀는 자신에게 속삭이며 스며든 불안한 느낌을 떨쳐내려 했다. 윤희는 3층이 수리 중이고 아무도 일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그동안 인부를 본 적도 공사 소리를 들은 적도 건축 자재가 들어오는 것을 본 적도 없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서연은 들었던 소리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은 터무니없는 것부터 불안한 것까지 여러 가설을 만들어냈다. 어쩌면 그냥 오래된 집이 내는 특유의 소리일지도 모른다. 혹은 어쩌면 그만해. 어머니를 위해 차를 준비하며 자신을 꾸짖었다. 네오한텐 이 일이 필요해. 다음 날 서연은 오직 자신의 일에만 집중하기로 마음먹고 출근했다. 놀랍게도 주방에서 강태준 씨가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윤희가 그가 출장에서 돌아올 것이라고 말하기는 했지만 직접 본 것은 처음이었다. 키가 크고 우아한 자태, 관자놀이에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이 그에게 독특한 분위기를 더해주었지만 태준의 얼굴에는 오랫동안 잠을 잘 자지 못한 사람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안녕하세요. 그가 억지스러운 예의를 차리며 인사했다. 이서연 씨군요. 아내가 당신 일 잘한다고 칭찬하더군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태주는 고개를 끄덕이고 마지막 커피를 마신 뒤 자리에서 일어났다. 주방을 떠나기 전 그는 서연이 이해할 수 없는 표정으로 그녀를 돌아보았다. 아내가 오늘 스위트룸 전부 청소해달라고 부탁했어요. 병원 진료 때문에 일찍 나가야 했거든요. 서연은 오전을 각 스위트룸을 꼼꼼하게 청소하며 보냈다. 세계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듯 침대가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개인 물품도 보이지 않았다. 오직 주 침실만이 옷장 안의 옷과 욕실의 세면 도구들로 분명한 사용 흔적을 보였다. 주 침실 욕실의 수건을 갈던 중 서연은 집안에 세련된 장식과 어울리지 않는 문 하나를 발견했다. 오래된 자물쇠가 달린 평범한 나무 문이었다. 호기심에 열어보려 했지만 잠겨 있었다. 2층 청소를 마친 서연은 직원용 주방에서 점심을 준비하기 위해 내려왔다. 그때 테이블 위에 놓인 자신의 이름이 적힌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안에는 우아한 필체로 쓴 손편지가 들어 있었다. 서연 씨, 오늘 다락방을 청소해 주셔야겠어요. 위층 전기가 작동하지 않으니 청소용품 찬장에 있는 등불만 사용하세요. 열쇠 꾸러미의 황금색 열쇠로 3층 복도 끝에 있는 문을 열 수 있어요. 부디 조용히 해주시고 이 일에 대해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급여에 보너스가 있을 겁니다. 최윤희 드림. 쪽지를 손에 쥔 서연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마침내 미스터리한 3층에 접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편으로는 그 요청을 무시하고 시간이 없었다고 핑계를 대고 싶었다. 하지만 보너스라는 말에 어머니의 약과 쌓인 청구서가 떠올랐다. 점심 식사 후 서연은 지시받은 등불을 들고 3층으로 이어지는 계단을 올랐다. 복도는 좁고 낡고 빛바랜 벽지로 덮여 있어 흠잡을 데 없이 장식된 집의 나머지 부분과는 완전히 달랐다. 복도 끝에서 쪽지에 언급된 문을 발견했다.
떨리는 손으로 황금색 열쇠를 자물쇠에 넣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듯 잠금 장치는 뻑뻑하게 돌아갔다. 마침내 문이 열리자 서연은 등불을 켜고 방 안으로 한 걸음 들어섰다. 다음에 본 광경은 그녀의 기억 속에 영원히 새겨질 것이었다. 다락방은 경사진 천장에 두꺼운 커튼으로 거의 모든 외부 빛이 차단된 둥근 창문이 하나 있는 넓은 공간이었다. 등불의 희미한 빛은 임시로 만든 침실처럼 보이는 공간을 드러냈다. 간소한 침대, 서랍장, 의자 하나, 그리고 창문 옆에는 책과 공책이 쌓인 책상이 있었다. 하지만 서연의 심장을 거의 멎게 한 것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있는 인물이었다. 약 17살 정도로 보이는, 오랫동안 햇빛을 보지 못한 듯 창백한 피부에 극도로 마른 청년이었다. 그의 발목은 침대 프레임에 고정된 패드가 덧대어진 끈으로 묶여 있어 제한된 반경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었다. 등불 빛이 얼굴을 비추자 청년은 고개를 들었다. 깊은 갈색 눈은 텅 비어 있었고 생기가 없었다. 그는 서연을 보고도 놀라거나 두려워하거나 다른 어떤 감정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마치 그녀가 그 억압적인 공간에 있는 또 하나의 물건인 것처럼. 서연은 혈관 속 피가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첫 번째 본능은 도망치고 소리치고 경찰을 부르는 것이었다. 하지만 청년의 텅 빈 표정 속 무언가가 그녀를 얼어붙게 했다. 그는 위협적으로 보이지 않았다. 그저 부서진 것처럼 보였다. 안녕하세요. 그녀가 거의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청년은 대답하지 않고 그 공허한 표정으로 계속 그녀를 바라보았다. 천천히 뒷걸음질 치며 서연은 다락방을 나와 떨리는 손가락으로 문을 닫고 열쇠를 돌려 잠갔다. 거의 넘어질 뻔하며 계단을 달려 내려왔다.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주방에서 그녀는 싱크대에 기댄 채 방금 본 것을 처리하려 애쓰며 거칠게 숨을 쉬었다. 저택 다락방에 숨겨진 차에 갇혀있는 10대 강씨 부부는 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납치? 학대? 그녀의 머릿속은 하나같이 끔찍한 가능성들로 들끓었다. 서연은 그날 남은 일을 마칠 수 없었다. 손이 너무 떨려서 거실의 물건들 먼지를 털려다 도자기 화병을 떨어뜨렸다. 바닥에 흩어진 파편들은 다락방에서의 발견으로 산산조각 난 그녀의 평온함 같았다. 시계가 오후 6시 30분을 가리키자 그녀는 서둘러 그 저택과 그곳이 품고 있는 어두운 비밀로부터 멀어지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버스 정류장에서 휴대폰이 울렸다. 윤희였다. 서연 씨, 부탁한 대로 다락방 청소했어요? 사장님의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고 거의 열에 들뜬 듯했다. 네, 사모님. 그녀는 자동적으로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전화를 끊고 도망치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릴 듯 말 듯 한 한숨 소리가 들려왔다. 내일은 좀 더 일찍 와줘야겠어요. 6시까지요? 우리 중요한 할 얘기가 있어요. 서연이 대답하기도 전에 윤희는 전화를 끊었다. 서연은 휴대폰을 귀에 댄 채 얼어붙었다. 집으로 가는 버스가 그녀가 손을 흔들기도 전에 지나가 버렸다. 밤은 고통스러웠다. 약 기운에 잠든 어머니 옆에 누워 서연은 작은 아파트에 벗겨진 천장을 응시하며 머릿속으로 선택지들을 되짚었다. 부부를 신고할 수도 있지만 상황을 오해한 것이라면 영향력 있는 두 사람을 상대로 한 그녀의 말뿐일 것이다. 그냥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머니 치료비는 어떡하나? 모든 대안이 막다른 길로 이어지는 것 같았다. 새벽 4시에 알람이 울렸을 때 서연은 이미 깨어 있었다. 기계적으로 몸을 준비하고 박 여사를 위해 음식을 준비해 두고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무언가를 마주하러 나섰다. 아직 새벽의 희미한 빛이 남아있을 때 저택에 도착하자 윤희가 문 앞에 서 있었다. 밤새 운 사람처럼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들어와요. 그녀가 쉰 목소리로 말했다. 태준 씨는 거실에 있어요. 서연은 윤희를 따라 주 응접실로 갔다. 강태준 씨가
안락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듯 두 손을 깍지 끼고 있었다.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서연은 다락방의 청년 눈에서 보았던 것과 같은 공허함을 보았다. 앉으세요. 그가 맞은편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다. 땡스니, 우리 민준이를 본 걸 알아요. 민준. 그 청년에게는 이름이 있었다. 왠지 모르게 그것이 모든 것을 더 현실적이고 더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서연은 필요하면 즉시 일어나 도망칠 준비를 하며 소파 끝에 뻣뻣하게 앉았다. 결론을 내리기 전에 태준이 목이 맨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모든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 후에 어떻게 할지 결정하세요. 윤희는 남편 옆에 앉아 그의 손을 힘껏 잡았다. 이야기를 시작한 것은 그녀였다. 민준이는 저희 외아들이에요. 어릴 때부터 총명하고 감수성이 풍부하고 생기 넘치는 아이였죠. 15살 때부터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사춘기인 줄 알았어요. 누구나 겪는 힘든 시기 말이에요. 태준이 낮고 거의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하지만 곧 더 심각한 문제라는 걸 깨달았어요. 환청을 듣기 시작하고 망상에 시달리고 폭력적인 발작을 일으켰죠. 어떤 날은 괜찮다가도 다른 날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전문가를 찾아갔습니다. 윤희가 갑자기 일어나 책장으로 가더니 판지 상자를 들고 돌아왔다. 상자를 열고 서류를 하나씩 꺼내 커피 테이블 위에 펼쳐놓기 시작했다. 여기 모든 진단서가 있어요. 편집성 조현병, 심각한 해리 장애, 정신병적 특징을 동반한 양극성 장애, 의사마다 다른 말을 했지만 모두 심각하다는 데는 동의했어요. 아주 심각하게요. 서연은 서류들을 보았다. 유명 병원, 해외 클리닉의 직인이 찍혀 있었고 그녀가 발음조차 할 수 없는 약 이름들이 적힌 처방전들이 있었다. 2년 동안 태준이 말을 이었다. 모든 전통적인 치료법을 시도했어요. 입원, 약물 치료, 상담, 전문 클리닉에 막대한 돈을 썼죠.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하지만 어떤 것도 오래가지 못했어요. 윤희는 상자 깊숙이 숨겨져 있던 사진 앨범을 꺼냈다. 그녀는 서연에게 다른 민준이의 사진들을 보여주었다. 밝은 눈을 가진 미소 짓는 10대가 테니스를 치고 기타를 연주하고 파라다이스 같은 해변에서 부모님과 껴안고 있는 모습. 다락방의 창백하고 무감각한 청년과의 대조는 충격적이었다. 휴게월 전, 윤희는 마치 한마디 한마디가 엄청난 노력을 요하는 듯 심호흡을 했다. 특히 심한 발작 중에 민준이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어요. 네 번째 시도였는데 이번에는 거의 성공할 뻔했죠. 이제 윤희의 얼굴에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다. 태주는 아내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그녀를 가까이 끌어당겼다. 정신병원들은 그를 무기한으로 받아주기를 거부했어요. 전문 클리닉들은 엄청난 비용을 청구했지만 완전한 안전을 보장하지는 못했죠. 그는 이미 정신병적 발작 중에 두 기관에서 탈출해서 거리에서 자신을 위험에 빠뜨린 적이 있었어요. 서연은 목이 메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그 가족에 대해 쌓아 올리고 있던 이미지가 변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래서 위층에 가둬두신 건가요? 그녀가 마침내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물었다. 가둔 게 아니에요. 태준이 피곤한 얼굴을 문지르며 정정했다. 보호하는 겁니다. 발목의 구속 장비는 발작 중에 다치지 않도록 막기 위한 것뿐이에요. 개인 주치의인 박현우 박사님이 매주 와서 약을 조절하고 건강 상태를 확인해 주십니다. 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나요? 왜 숨겼죠? 윤희는 비싼 화장을 번지게 하며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다. 당국이 그를 데려가서 열악한 공공기관에 넣거나 더 나쁘게는 제대로 된 보살핌 없이 방치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의 공공정신 건강 시스템을 아시잖아요? 비인간적이에요. 서연은 알고 있었다. 그녀의 친언니 서진도 수년간 우울증과 싸웠다. 진료를 받기 위한 끝없는 줄, 자주 품절되는 약, 환자의 말을 들어줄 시간조차 없는 과로에 시달리는 의료진들을 기억했다.
왜 저에게 이걸 보여주셨나요? 왜 저에게 말씀하셨죠? 그녀는 여전히 모든 것을 이해하려 애쓰며 물었다. 태준과 윤희는 마치 조용히 소통하듯 오랫동안 시선을 교환했다. 우리가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이에요. 태준이 마침내 인정했다. 유리는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고립되고 지치고 절망적이에요. 그리고 당신은 믿을 만한 사람처럼 보인 첫 번째 사람이었어요. 윤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우리 집을 어떻게 다루는지, 어머니에 대해 얼마나 존중하며 이야기하는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를 지켜봤어요. 우리를 판단하지 않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어떻게 도와달라는 거죠? 민준이는 동반자와 자극이 필요해요. 우리가 노력하지만 매일 그렇게 있는 그를 보는 것은 고통스러워요. 고립된 시간이 길어질수록 상태가 더 나빠진다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없을 때 그와 함께 있어주고, 그가 대답하지 않더라도 책을 읽어주고 대화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서연은 그 요청의 무게를 느꼈다. 그것은 단지 다락방을 청소하는 문제가 아니었다. 자신의 것이 아닌 고통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만약 신고하기로 결정한다면 태준이 체념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해하겠습니다. 다만 민준이를 위한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며칠만 시간을 주세요. 그가 더 고통받는 것을 원치 않아요. 윤희는 상자 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서연에게 건넸다. 여기 한 달치 급여와 약속했던 보너스가 있어요. 지금 가고 싶다면 자유롭게 가세요. 막지 않겠습니다. 서연은 손에 든 봉투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어머니의 치료를 계속하고 어느 정도의 재정적 안정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했다. 하지만 이제는 단지 돈 이상의 것이 걸려 있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물론이죠. 태준이 대답했다. 오늘은 쉬세요. 우리와 계속 함께하기로 결정했다면 내일 돌아오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서연은 생각을 정리하려 애썼다. 강 씨 부부의 이야기는 진실해 보였다. 그들의 눈에 담긴 고통은 진짜였고 서류들은 진짜 같았으며 절망은 만져질 듯했다. 하지만 자신의 아들을 고립시켜 침대에 묶어두는 것, 어떤 의도였든 정당화하기 어려웠다. 집에 도착하자 박 여사가 의사의 권고대로 아파트의 작은 베란다에서 햇볕을 쬐고 있었다. 일찍 왔구나, 딸아. 할머니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병이 그녀의 활력을 앗아갔지만 관찰력 있는 정신까지는 앗아가지 못했다. 무슨 일 있었니? 서연은 어머니 옆에 앉아 얼마나 공유할 수 있을지 결정하려 애썼다. 복잡해요, 엄마. 직장에서 뭔가 혼란스러운 걸 발견했어요. 무슨 일인데? 이 사람들이 잘못된 것처럼 보이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옳다고 믿는 이유 때문에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박 여사는 잠시 침묵하며 현명한 눈으로 딸의 얼굴을 살폈다. 내 영수 삼촌 기억나니? 아버지 동생 말이야.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영수 삼촌은 방문할 때마다 항상 과자를 사오던 친절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10대였을 때 사라졌고 그 주제는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그는 조현병을 앓았단다. 박 여사가 밝혔다. 그때는 병에 그런 멋진 이름도 없었지. 그냥 머리에 문제 있다고들 했어.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랑 내가 돌보려고 했는데 힘들었지. 서연은 그 고백에 놀라 눈을 크게 떴다. 쌈초는 어떻게 됐어요? 어느 날 발작 중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집을 나갔어. 사흘 뒤에 탈수되고 다친 채로 발견됐지. 그 후로는 예전 같지 않았어. 시스템이 그를 삼켜버렸단다. 딸아, 끔찍한 시설들, 비인간적인 치료를 거쳤어. 마침내 우리가 그를 다시 집으로 데려왔을 때 그는 우리가 알던 사람의 그림자에 불과했지. 박 여사의 말은 태준과 윤희의 걱정을 고통스럽게 메아리쳤다. 네, 상황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안다고 말하는 게 아니야. 할머니가 딸의 손을 잡으며 말을 이었다. 다만 때로는 어떤 이에게는 보살핌으로 보이는 것이 다른 이에게는 잔인함으로 보일 수 있다라는 거지. 그리고 항상 공식적인 길이 최선은 아니란다.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침대에서 뒤척이며 말없이 도움을 청하는 듯한 텅 빈 눈의 청년 민준을 생각했다. 목소리에 역력한 절망과 얼굴에 찍힌 피로가 뚜렷했던 그녀의 고용주들을 생각했다. 그리고 그를 보호했어야 할 시스템에 의해 파괴된 제대로 알지도 못했던 삼촌을 생각했다. 해가 떴을 때 그녀의 결정은 내려졌다. 신고하거나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그 저택으로 돌아갈 것이었다. 민준뿐만 아니라 병과 고립으로 인해 부서진 그 가족 전체를 도울 방법이 있는지 보기 위해서였다. 아침 이우겁 씨가 조금 넘어 강 씨 부부의 저택에 도착했다. 윤희가 기다림의 긴장으로 얼룩진 얼굴로 문을 열었다. 돌아왔군요. 그녀가 안도와 불안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네, 돌아왔어요. 서연이 확인했다. 판단하기 전에 상황을 더 잘 알고 싶어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민준이를 진료하는 의사 선생님과 이야기하고 싶어요. 윤희의 얼굴에 떠오른 안도감은 보기에도 거의 고통스러울 정도였다. 박현우 박사님이 오늘 오후에 오실 거예요. 당신이 함께 할 거라고 알려드릴게요. 그날 아침은 서연에게 다른 속도로 흘러갔다. 그녀의 가사일은 여전했지만 이제 저택의 구석구석이 새로운 시각을 드러냈다. 텅 빈 공간들, 최근 사진의 부재, 거의 사용되지 않는 방들, 모든 것이 상처. 입은 동물이 상처를 핥기 위해 숨는 것처럼 움츠러든 한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다. 점심시간, 직원용 주방에 홀로 앉아 있는데 서연은 발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어 문 앞에 불확실한 표정으로 서 있는 태준을 발견했다. 같이 앉아도 될까요? 그가 테이블 건너편에 빈 의자를 가리키며 물었다. 서연은 그 제스처에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전의 가사 도우미 경험에서 고용주가 직원과 공간을 공유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태주는 자리에 앉으며 서류철 하나를 테이블 위에 놓았다. 박현우 박사님이 오시기 전에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서류철에서 그는 사진, 병원 영수증, 진료 기록들을 꺼냈다. 하나씩. 그는 지난 몇 년간 그들이 걸어온 여정을 설명했다. 민준이가 15살 때 집안의 모든 거울을 깨고 심하게 다치는 사건 이후 첫 입원. 어떤 약은 그를 완전히 무기력하게 만들고 다른 약은 전혀 효과가 없었던 여러 약물 시도, 한국의 정신과 클리닉, 그리고 아르헨티나, 미국, 스위스 등 해외에서의 체류, 이게 우리의 마지막 수단이었습니다. 태준이 취리 근교의 호화로운 클리닉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다. 한 달에 서울의 중형 아파트 한 채 값이었죠. 서연은 그 가족의 절망에 깊이를 이해하려 애쓰며 모든 정보와 이미지를 흡수했다. 왜 돌아오셨어요? 그곳에 치료법이 있었다면 태주는 마치 그 기억이 다시 떠올리기엔 너무 고통스러운 듯 잠시 눈을 감았다. 3주째 되던 날, 민준이가 너무 심한 발작을 일으켜 다른 환자를 심하게 다치게 했습니다. 클리닉은 그를 데려가 달라고 요청하며 자신들은 그렇게 극단적인 사례를 다룰 장비가 없다고 했죠. 물론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관리 가능한 문제를 가진 부자들을 위한 조용한 곳이라는 자신들의 평판을 보호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는 깨지기 쉬운 유물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서류들을 천천히 정리했다.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서연 씨? 당신이 아나 키우고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 준 아들이 당신이 알아보지 못하는 누군가로 변해가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몸 어딘가에 여전히 당신의 아들이 자신의 마음에 갇혀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서연은 목이 매는 것을 느꼈다.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물론이죠. 왜 다락방이었나요? 왜 2층의 방 중 하나가 아니었죠? 태주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처음에는 민준이는 자기 방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발작 중에 창문으로 뛰어내리려 했어요. 그래서 다락방을 개조한 겁니다. 외부 자극이 적고 창문에 쉽게 접근할 수 없고 더 통제 가능하죠. 이상적이지 않다는 건 압니다. 절망에서 태어난 해결책입니다.
초인종 소리가 대화를 끊었다. 태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철을 챙겼다. 박현우 박사님인 것 같군요. 오세요. 거실로 가죠. 박현우 박사는 서연이 예상했던 모습이 아니었다. 그녀가 상상했던 나이 많고 권위적인 의사 대신 관자놀이에 희끗희끗한 곱슬머리를 한 40대 남성이었다. 얇은 태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은 온화했다. 그는 청바지, 셔츠, 낡은 신발 등 소박하게 차려입고 있었다. 당신이 이서연 씨군요. 그가 악수를 청하며 말했다. 윤희 씨에게 얘기 들었습니다. 팀에 새로운 분이 오셔서 좋네요. 제가 팀의 일원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녀가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아직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의사는 이해한다는 듯 미소 지었다. 그렇군요. 제가 민준이를 진찰한 후에 이야기 나눌까요? 다음 1시간 동안 서연은 박 박사가 강 씨 부부와 함께 민준이를 보러 올라가는 동안 거실에 남아 있었다. 그녀는 이 시간을 이용해 자신이 발견한 모든 것을 되돌아보았다. 상황이 처음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의사가 마침내 혼자 내려왔을 때 그는 생각에 잠겨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 서연을 발견했다. 강 씨, 부부는 잠시 위층에 있을 겁니다. 그가 그녀 앞에 안락 의자에 앉으며 설명했다. 민준이와 어떤 접촉이라도 해보려고요. 거의 성공하지 못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죠. 그는 어떤가요? 서연이 물었다. 안정적입니다. 나아지지도 나빠지지도 않았어요. 신체적으로는 잘 돌봐지고 있습니다. 수분 공급, 영양 상태, 욕창이나 학대 흔적도 없고요. 정신적으로는 여전히 현실과 깊이 단절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그들이 하는 일이 법적인가요? 현우는 안경을 벗고 피곤한 눈을 문질렀다. 법적이냐고요? 절대 아니죠. 윤리적이냐고요? 그건 훨씬 더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는 안경을 다시 쓰며 서연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제가 보는 것은 모든 전통적인 길을 시도했다가 민준이 같은 사례에 준비되지 않은 시스템에 의해 거부당한 가족입니다. 진료 기록을 받고 지난 몇 달을 지켜봤습니다. 믿으세요. 그들은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자기 아들을 가둬두는 건 발목에 구속 장비는 처벌이 아니라 보호를 위한 겁니다. 의사가 설명했다. 저는 민준이가 발작하는 것을 봤습니다. 벽에 머리를 박고 자신의 피부를 뜯어내려 하고 피가 날 때까지 자신을 물어뜯습니다. 대안은 그를 영구적으로 진정시키거나 구속복을 입히는 것뿐입니다. 서연은 그 묘사에 몸서리쳤다. 그들의 해결책이 이상적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현우가 말을 이었다. 절망과 소진에서 태어난 조치입니다. 하지만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여기에는 악의가 없고 단지 자살이나 그를 더 나쁘게 대할 시스템의 아들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부모만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다른 선택지는 없나요? 전혀요. 이사는 마치 말을 고르듯 망설였다. 몇몇 실험적인 프로그램, 새로운 치료 프로토콜에 대한 연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소수이고 자리가 제한적이며 보통 대학과 연계되어 있죠. 저도 민준이를 그런 프로그램 중 하나에 추천하려고 했지만 대기자 명단이 엄청납니다. 사립병원은요? 그들은 돈이 있잖아요. 한국의 사립정신병원은 대부분 안정적인 환자들을 위한 고급 호텔입니다. 민준이처럼 복잡한 사례는 그들을 겁먹게 하고 위험을 초래하죠. 아무도 책임을 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현우는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목소리를 낮췄다. 우리 정신 건강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서연 씨? 자원 부족도 문제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구조적인 연민의 부족, 정해진 프로토콜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 표준을 벗어난 사례들을 다룰 능력의 부재입니다. 그 말들은 서연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고 어머니를 위해 적절한 치료를 받기 위한 자신의 투쟁을 떠올리게 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그녀가 어떤 방향을 찾으며 물었다.
상황을 신고하면 민준이는 아마 공공기관으로 이송될 겁니다. 서류상으로는 그것이 옳아 보이죠. 실제로는 그가 여기서 받는 것보다 더 나은 보살핌을 받을지 심각한 의문이 듭니다. 현우는 일어나서 가방을 챙겼다.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말해주지 않겠습니다, 서연 씨. 그 결정은 당신 자신의 가치와 판단에 따라 당신에게서 나와야 합니다. 다만 당신의 선택이 무엇이든 민준이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나가기 전에 그는 그녀에게 명함을 건넸다. 이건 제 개인 번호입니다. 남아서 돕기로 결정하거나 다른 해결책을 찾기로 결정하면 언제든지 전화하세요. 의사가 떠난 후 서연은 손가락 사이에 명함을 든 채 앞으로 나아갈 각 가능한 길의 함의를 생각하며 거실에 남아 있었다. 계단에서 들려오는 발소리가 윤희의 귀환을 알렸다. 혼자였고 얼굴에는 최근의 눈물 자국이 선명했다. 태준 씨는 민준이랑 있어요. 그녀가 소파에 무겁게 앉으며 설명했다. 민준이가 거의 반응하지 않더라도 그에게는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들이죠. 두 여자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각자 자신의 생각에 잠겼다. 민준이를 다시 봐도 될까요? 서연이 마침내 물었다. 숨어서 침입자처럼이 아니라요. 그를 제대로 알고 싶어요. 윤희는 그 요청에 놀란 듯 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요. 지금 갈까요? 자발적으로 다락방에 올라가는 것은 전날의 경험과는 매우 달랐다. 이번에는 놀라움이나 공포의 요소가 없었다. 하지만 서연의 마음에는 불안과 연민이 뒤섞인 무거움이 있었다. 방에 들어섰을 때 태주는 민준이의 침대 옆에 앉아 서연이 어린 왕자라고 알아본 책을 낮은 목소리로 읽어주고 있었다. 청년은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고 아버지의 존재나 이야기의 내용에는 무관심한 듯 했다. 태주는 두 여자를 보고 읽기를 멈췄다. 그의 눈이 의문스러운 표정으로 서연의 눈과 마주쳤다. 민준이를 보고 싶어 했어요. 윤희가 설명했다. 제대로 알고 싶다고요. 태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나 자리를 양보했다. 어쩌면 다른 목소리라면 누가 알겠어요. 서연은 머뭇거리며 다가가 태준이 방금 떠난 의자에 앉았다. 가까이서 보니 청년의 세부적인 모습을 더 잘 볼 수 있었다. 잘라야 할 검은 머리카락, 오직 그만이 볼 수 있는 무언가에 고정된 듯한 갈색 눈, 이불 위에 움직임 없이 놓인 길고 가는 손가락들. 안녕, 민준아. 그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내 이름은 이서연이야. 내 부모님 댁에서 일해. 아무런 대답도 반응도 없었다. 마치 사진에 대고 말하는 것 같았다. 아버지가 책을 읽어주고 계셨구나. 그녀가 버려진 책을 집어들며 말을 이었다. 내가 이어서 읽어도 될까?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서연은 태준이 멈췄던 곳에서 책을 펴고 읽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긴장으로 떨리던 그녀의 목소리는 단어들이 흘러나오면서 점차 자신감을 되찾았다. 그 일이 일어난 것은 세 번째 단락을 읽는 동안이었다. 너무나 미묘해서 거의 알아채지 못할 뻔했다. 천장에 고정되어 있던 민준의 눈이 천천히 움직여 서연의 얼굴과 마주쳤다. 찰나의 순간 그 시선에는 마치 짙은 안개 속에서 본 먼 불빛처럼 의식의 섬광이 스치는 듯했다. 가까이서 지켜보던 윤희는 숨을 참았다. 문가에 서 있던 태주는 무의식적으로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 순간은 단 몇 초 동안 지속되었다. 곧 민준의 눈은 다시 초점을 잃고 평소의 공허함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 아주 짧은 연결의 순간은 서연의 내면의 무언가를 바꾸기에 충분했다. 그녀는 목소리가 갈라지기 시작할 때까지 페이지를 넘기며 계속 읽었다. 마침내 멈췄을 때 그녀는 거의 1시간이 지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가 당신을 봤어요. 윤희가 다시 2층으로 내려왔을 때 속삭였다. 주변 환경에 대한 인식을 보인 건 몇 주 만이에요. 아무 의미 없을 수도 있어요. 태준이 자신의 흥분을 억누르려 애쓰며 경고했다. 전에도 작은 신호들을 봤지만 지속적인 개선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신중한 말과는 모순되는 희망의 불꽃이 그의 눈에 있었다. 내일 다시 와도 될까요? 서연이 물었다. 조금 더 읽어주게요. 부부는 놀라움의 시선을 교환했다. 그 말은 우리와 계속 함께하겠다는 건가요? 윤희가 거의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다. 서연은 심호흡을 했다. 네, 당분간은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요. 태준이 재빨리 대답했다. 대안을 찾아야 해요. 상황이 이렇게 무기한으로 계속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민준이는 당신들이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졌더라도 다락방 이상의 것을 누릴 자격이 있어요. 강 씨 부부의 얼굴에 떠오른 안도감은 만져질 듯 했고 미지의 것에 대한 당연한 불안과 뒤섞여 있었다. 무엇을 제안하나요? 윤희가 물었다. 아직 모르겠어요. 조사를 하고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선택지를 더 잘 이해해야 해요. 박현우 박사님이 실험적인 프로그램, 대학 연구를 언급하셨어요. 어쩌면 당신들이 아직 탐색하지 않은 길이 있을지도 몰라요. 태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타당하군요. 사실 우리에게 이런 시각을 줄 외부인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태풍의 눈 한가운데 있으면 즉각적인 폭풍 너머를 보기 어렵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서연은 동시에 더 가볍고 더 무거운 기분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그 가족 전체의 삶을 바꿀 결정을 내렸다. 그것은 짊어지기에는 엄청난 무게였지만 동시에 그녀가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변화를 만들 기회이기도 했다. 집에 도착하자 여동생 서아가 박 여사를 돌보고 있었다. 어머니는 어떠셔? 아이, 그녀가 잠든 어머니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물었다. 오늘은 좀 나아. 서아가 대답했다. 새 약이 효과가 있는 것 같아. 언니는 피곤해 보이네. 서연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좀 강렬한 하루였어. 서아야, 영수 삼촌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 엄마가 말씀 안 하신 세부적인 것들 말이야. 서아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왜 지금 그걸 알고 싶어 해? 나 설명하기 복잡해. 그냥 중증,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더 잘 이해해야 해. 서아는 작은 베란다를 턱으로 가리켰다. 밖으로 나가 빛 공해로 부분적으로 가려진 서울의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에서 그녀는 담배에 불을 붙였다. 삼촌을 망가뜨린 건 시설들 뿐만이 아니었어. 물론 큰 몫을 했지만 그녀가 아파트 안에서 잠든 어머니를 방해하지 않으려 낮은 목소리로 시작했다. 사회적 고립, 낙인이었지. 사람들은 조현병이 전염병이라도 되는 것처럼 우리 가족을 대했어. 이웃들은 우리랑 마주치지 않으려고 길을 건너갔지. 아버지는 수십 년 된 친구들을 잃었어. 서연은 강씨 부부의 상황과 연결 지으며 한마디 한마디를 흡수했다. 내가 믿기에 영수 삼촌을 정말로 끝장낸 건 자신이 가족에게 짐이 되었고 자신의 존재가 모두를 왕따로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였어. 그는 점점 더 움츠러들었고 어느 날 정신이 맑았던 순간에 도망쳤지. 내 생각에 그는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우리를 해방시키려 했던 것 같아. 서아는 베란다 난간에 담배를 과도한 힘으로 비벼 껐다. 시스템은 삼촌에게만 실패한 게 아니라 가족 전체에게 실패했어. 지원도 이해도 대안도 없었지. 그리고 내가 간호조무사로 일하는 병원들에서 보는 바로는 그때 이후로 크게 변한 것 같지도 않아. 그 후 몇 주 동안 이서연의 삶에는 새로운 일과가 자리 잡았다. 그녀는 강 씨 부부의 저택에 더 일찍 도착해 가사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하루에 최소 2시간을 민준과 함께 보냈다. 처음에는 책을 읽어주다가 창고에서 찾은 낡은 라디오로 음악을 틀어주는 것을 시도했다. 때로는 그냥 자신의 삶, 어머니, 일상의 작은 모험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민주는 거의 반응하지 않았다. 시선 마주침, 손가락의 미세한 움직임, 거의 감지할 수 없는 호흡의 변화와 같은 짧은 연결의 순간들은 광활한 사막에서 발견한 귀한 보석과도 같았다. 서연은 그 순간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고
큰 진전을 기대하지 않으며 아주 작은 승리를 축하하는 법을 배웠다. 한편 그녀는 대안을 찾겠다는 약속을 지켰다. 주말에는 공공도서관을 방문해 조현병과 혁신적인 치료법에 대해 조사했다. 동생 서아와는 그녀가 일하는 병원의 절차에 대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나눴다. 그러던 중 한 대화에서 서아는 그녀의 주의를 즉시 사로잡는 무언가를 언급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 의사 한 분 계셔. 서아가 함께 저녁을 준비하며 말했다. 김성훈 박사님이라고 조현병 난치성 사례에 대한 연구 프로그램을 총괄하고 계셔. 다들 그분 얘기만 해. 다른 사람들이 포기한 곳에서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그 정보는 서연의 마음에 심어진 작은 씨앗 같았다. 다음 날 저택에서의 일을 마치고 민준과 평소처럼 시간을 보낸 후 그녀는 주방에서 윤희에게 다가갔다. 김성훈 박사님에 대해 들어보셨어요? 윤희는 생각에 잠긴 듯 미간을 찌푸렸다. 이름이 낯설지 않네요. 초기에 상담했던 의사 중 한 분이 언급했던 것 같은데 그 추천을 따르진 않았어요. 왜요? 차례 제 동생이 간호조무사로 일하는데 그분이 민준이처럼 난치성 사례를 전문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더라고요. 희미한 희망의 빛이 윤희의 지친 눈을 잠시 밝혔다가 이내 여러 번 실망해 본 사람의 경계심으로 대체되었다. 서연 씨, 우리가 얼마나 많은 전문가, 치료법, 실험 프로그램을 시도했는지 상상도 못할 거예요. 새로운 치료법마다 큰 약속을 들고 왔지만 결국 실패로 끝났죠. 어느 순간이 되면 더 이상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견딜 수 없게 돼요. 이해해요. 서연이 부드럽게 대답했다. 하지만 어쩌면 이번엔 다를지도 몰라요. 왜 다르겠어요? 이제는 제가 있으니까요. 그 말의 단순함과 확신은 두 여자를 모두 놀라게 했다. 서연은 그렇게 말할 계획이 없었다. 그 말은 그저 그녀 내면 깊은 곳 어딘가에서 솟아나왔다. 무슨 뜻이에요? 윤희가 목이 맨 목소리로 물었다. 이제 이 싸움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제가 보잘것없고 그저 한 명의 직원에 불과하다는 걸 알지만 저는 돕고 싶어요. 해결책의 일부가 되고 싶어요. 평소 그렇게 절제되어 있던 윤희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조용히 울기 시작했다. 그것은 다른 종류의 눈물이었다.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고통에 가까울 정도로 깊은 안도의 눈물이었다. 당신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를 거예요. 판단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민준이를 괴물처럼 보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게 그녀가 흐느끼며 말했다. 그날 밤 저녁 식사 시간에 윤희는 태준과 그 대화를 공유했다. 그는 포크를 공중에 멈춘 채 먼 곳을 응시하며 조용히 들었다. 적어도 조사는 해볼 수 있잖아요. 윤희가 남편의 손을 부드럽게 만지며 제안했다. 당장 결정할 필요는 없어요. 또 한 번의 실망이면 어떡하지? 그가 감정적 피로가 묻어나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니면 어떡하고요? 다음 날 서연은 저택에 도착해 태준이 자신의 서재에서 김성훈 박사와 진료 예약을 잡으려고 통화하는 것을 발견했다. 그의 좌절된 표정으로 보아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듯 했다. 급한 건 알지만 앞으로 4개월간 일정이 꽉 찼다고 하네요. 그가 전화를 끊으며 설명했다. 이 의사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 우리뿐만이 아닌가 봐요. 서연은 입술을 깨물며 생각했다. 직접 가보는 건 어떨까요? 때로는 얼굴을 마주하면 문이 더 쉽게 열리기도 하잖아요. 그리하여 3일 후 서연은 서울대학교 병원 로비에서 태준과 함께 서서 김 박사가 회진을 마치는 순간을 끈기 있게 기다리며 그를 만나려 했다. 이는 의사의 일과를 아는 서아가 제안한 전략이었다. 김성훈 박사는 서연이 마음속으로 그렸던 이미지와는 달랐다. 그는 중간 키의 흑인 남성으로 아주 짧게 깎은 회색 머리와 정성껏 다듬은 수염을 하고 있었다. 소박한 옷 위에 흠잡을 데 없이 하얀 가운을 입고 낡은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하지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그의 눈이었다. 강렬하고 관찰력이 뛰어나면서도 놀라울 정도로 온화했다. 마침내 복도에서 그를 만났을 때 서연은 태준이 먼저 나서도록 했다. 김성훈 박사님, 제 이름은 강태준입니다. 이분은 이서연 씨고요. 잠시 시간을 내주시어 복잡한 사례에 대해 논의하고 싶습니다. 의사는 그들의 말뿐만 아니라 그들의 깊은 의도까지 평가하듯 짧게 그들을 훑어보았다. 제 진료실에서 5분 후에 뵙죠. 그가 간결하게 대답하고는 길을 계속 갔다. 김 박사의 작은 진료실은 놀라울 정도로 아늑했다. 벽은 책으로 가득 차 있었고 몇 개의 화분과 흥미롭게도 서연이 정신과 환자들이 만든 것으로 알아본 여러 예술 작품들이 있었다. 그래서 환자가 누구죠? 그가 문을 닫은 후 직접적으로 물었다. 태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제 아들 민준입니다. 17살이고 주 진단은 심각한 정신병적 발작을 동반한 편집성 조현병입니다. 우리가 시도한 모든 전통적인 약물에 내성이 있습니다. 김 박사는 마치 그런 종류의 이야기를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현재 어디서 치료받고 있습니까? 뒤은 침묵은 무거웠고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었다. 의사의 눈이 가늘어졌다. 강태준 씨, 제 시간은 귀하고 제한적입니다. 제 도움이 필요하다면 완전한 진실이 필요합니다. 대답한 것은 서연이었고 그녀 자신도 놀랐다. 집에서 돌보고 있습니다. 다락방에서요. 발작 중 자해를 막기 위해 발목에 구속 장비를 하고 있습니다. 태주는 그녀에게 놀란 눈빛을 보냈지만 그녀는 계속했다. 부모님은 2년 동안 모든 전통적인 치료법을 시도했습니다. 국내외 전문 클리닉에 막대한 돈을 썼습니다. 어떤 것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여러 번의 자살 시도와 기관 탈출 후 이 극단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현우라는 의사가 매주 방문합니다. 신체적으로는 잘 돌봐지고 있지만 현실과 점점 더 단절되고 있습니다. 김 박사는 오랫동안 서연을 그리고 태준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당신은 저는 그 가족의 집에서 가사 도우미로 일합니다. 몇 주 전 우연히 민준이를 발견했습니다. 그 이후로 매일 그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의사는 의자에 기대어 생각에 잠겼다. 강태준 씨, 이서연 씨가 묘사한 것은 선이라 할지라도 감금에 해당합니다. 저는 법적으로 이를 당국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태주는 창백해졌지만 평정을 유지했다.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시기 전에 민준이가 갑자기 공공기관으로 이송될 경우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고려해 주십시오. 그는 이미 수십 명의 의사, 수백 번의 평가를 거쳤습니다. 매번의 변화가 그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정확히 저에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이사가 꿰뚫을 수 없는 표정으로 물었다. 민준이를 봐주십시오. 희망이 있는지, 박사님의 프로그램이 그를 도울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는 무엇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집을 팔고 도시를 옮기고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요. 단지 우리 아들에게 진정한 기회를 주고 싶을 뿐입니다. 김 박사는 마치 내적 갈등을 겪는 듯 오랫동안 침묵했다. 마침내 그는 서랍에서 수첩을 꺼냈다. 내일 저녁 6시에 제가 댁으로 방문하겠습니다. 정직한 평가 외에는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습니다. 제가 발견하는 것에 따라 환자의 안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당국에 신고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인지하고 계십니까? 이 태주는 심각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감사합니다, 박사님. 돌아오는 길에 태주는 운전대를 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될 정도로 힘을 주며 조용히 운전했다. 신호등에 멈춰 섰을 때야 비로소 그가 입을 열었다. 왜 전부 다 말했습니까? 그가 즉시 우리를 신고할 수도 있었는데. 서연은 창밖으로 지나가는 도시를 바라보았다. 거짓말을 기반으로 우리를 도와주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리고 만약 그가 정말로 소문만큼 훌륭하다면
우리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이미 눈치챘을 테니까요. 그를 믿습니까? 그의 눈을 믿어요. 그녀가 간단하게 대답했다. 제 아버지를 떠올리게 했거든요. 겉모습 너머를 보는 눈이요. 그들이 도착했을 때 저택은 다르게 느껴졌다. 더 조용했고 마치 결정적인 순간을 앞두고 숨을 죽이며 기다리는 것 같았다. 윤희는 김 박사의 임박한 방문, 소식을 희망과 공포가 뒤섞인 채로 받아들였다. 그녀는 남은 하루를 진료 기록을 정리하고 직접 민준의 방을 청소하고 아들이 입을 옷을 고르는 등 정신없이 보냈다. 윤희 씨, 서연이 다락방 바닥에 있지도 않은 얼룩을 강박적으로 문지르는 사장님을 보고 부드럽게 불렀다. 김 박사님에게 중요한 건 집의 외관이 아니에요. 민준이죠. 여자는 멈춰 서서 패배감에 어깨를 늘어뜨렸다. 알아요. 하지만 뭐라도 해야지. 안 그러면 불안해서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날 밤 서연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서에게 전화해 어머니를 부탁하고 저택의 손님방에 묵었다. 그녀는 의사가 도착했을 때 단지 증인으로서가 아니라 강 씨 부부의 세계와 그들을 그토록 실망시켰던 제도권 의학의 세계 사이의 다리로서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고 느꼈다. 김 박사는 다음 날 저녁 10시 정각에 도착했다. 그는 커피나 물 제한을 정중히 거절하고 즉시 환자를 보고 싶다고 요청했다. 그는 굳건한 발걸음으로 계단을 올랐고 그 뒤를 태준 윤희, 서연으로 이루어진 조용한 행렬이 따랐다. 다락방에서 민주는 침대에 앉아 작은 둥근 창문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석양이 그의 창백한 얼굴에 황금빛 무늬를 만들어내며 그에게 거의 천상의 모습을 부여했다. 평소와 달리 그는 드물게 경계하는 듯 보였지만 그들이 들어왔을 때 여전히 알아보는 기색은 없었다. 김 박사는 천천히 다가가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는 즉시 말하지 않았다. 대신 침대 옆 의자에 민준의 눈높이에 맞춰 앉아 그저 기다렸다. 완전한 침묵 속에서 몇 분이 흘렀다. 윤희는 안절부절 못하기 시작했지만 태준이 그녀의 팔을 단단히 잡고 눈빛으로 인내를 요구했다. 마침내 의사가 조용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안녕, 민준아. 내 이름은 성훈이야. 나는 내 적이 아니란다. 너를 해치러 온 게 아니야. 내 이야기를 들으러 왔어.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의 자세에 미묘한 변화가 있었다. 의사 쪽으로 거의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고개를 기울였다. 김 박사는 간단한 질문, 날씨에 대한 관찰, 창밖 풍경에 대한 코멘트를 번갈아 가며 조용한 독백을 이어갔다. 그의 목소리는 꾸준하고 최면적인 리듬을 유지했다. 점차 그는 실제로 대답을 기대하지는 않으면서도 더 복잡한 질문들을 도입했다. 어느 순간 그는 음악을 언급했다. 부모님께서 네가 기타를 쳤다고 하시더구나. 가장 좋아했던 노래가 뭐였니? 모두가 충격에 빠지게도 민주는 마치 보이지 않는 줄을 퉁기듯 손가락을 살짝 움직였다. 의사는 놀란 기색 없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다. 바흐? 아니면 좀 더 현대적인 곡. 민준의 손가락이 멈추고 그의 입이 거의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움직였다. 소리가 났는지는 아무도 듣지 못했다. 김 박사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다. 다시 말해줄래, 민준아? 듣고 있어. 이번에는 거의 들리지 않는 속삭임이 새어나왔다. 들국화. 윤희는 숨을 헐떡이며 입을 막았다. 그것은 거의 3주 만에 민준에게서 들은 첫 단어였다. 나머지 진찰은 거의 마법 같은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김 박사는 더 이상의 언어적 반응을 얻지는 못했지만 고갯짓, 눈동자의 움직임, 호흡의 변화와 같은 작은 비언어적 반응들을 이끌어냈다. 그는 생체 신호를 확인하고 발목의 구속 장비를 검사했으며 즉시 느슨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동공을 관찰하고 반사신경을 테스트했다. 거의 2시간이 지난 후 그는 어른들과 아래층에서 따로 이야기하고 싶다고 요청했다. 거실에서 그들은 모두 긴장된 침묵 속에 앉아
판결을 기다렸다. 의사는 말하기 전에 체계적으로 노트를 정리했다. 민준이는 상황을 고려할 때 신체적으로 잘 돌봐지고 있습니다. 의도적인 학대의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지속 불가능하며 법적으로도 변호의 여지가 없습니다. 태준과 윤희는 서로의 손을 힘껏 잡았다. 그렇긴 하지만 의사가 말을 이었다. 저는 당국에 신고하고 그 결과로 갑작스럽게 기관으로 이송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환자에게 최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도의 한숨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박사님? 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김 박사는 서류 가방을 열어 몇 가지 서류를 꺼내 커피 테이블 위에 놓았다.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조현병 난치성 사례에 특화된 연구 프로그램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서울대와 해외 대학들이 협력하는 프로젝트로 새로운 약물 접근법, 집중치료, 구조화된 가족 지원을 결합한 혁신적인 프로토콜을 사용합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태준과 윤희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기적적인 치료를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난치성 조현병은 현대 정신의학에서 가장 어려운 질환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접근법을 제공합니다. 환자를 억제해야 할 증상의 집합이 아닌 완전한 한 사람으로 대하는 접근법이죠. 민준이가 그 프로그램에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윤희가 목소리에 되살아난 희망을 담아 물었다. 김 박사는 잠시 망설였다. 보통은 대기자 명단이 깁니다. 자원은 제한적이고 자리는 드물죠. 하지만 민준이의 사례는 현재 저희 연구에 특히 관련성이 높은 특징들을 보입니다. 어떤 특징들이죠? 태준이 관심을 보이며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증상 발현 연령, 여러 전통적 치료에 대한 내성, 깊은 해리 상태와 번갈아 나타나는 반응성 기간. 게다가 그가 여전히 음악에 대한 연결을 보인다는 사실은 특정 신경 경로가 손상되지 않은 채 남아있음을 시사합니다. 조용히 있던 서연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박사님?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죠? 민준이는 저희 전문 병동으로 이송되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안정화와 집중 평가를 위해 입원하게 됩니다. 고급 신경학적 검사, 신중한 약물 조절, 구조화된 치료가 포함되죠. 이 단계는 보통 4주에서 6주 정도 걸립니다. 의사는 노트의 한 페이지를 넘겼다. 그 후 경과에 따라 준집중 치료 단계로 넘어갑니다. 밤에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지만 낮에는 치료센터에서 보내게 되죠. 결국에는 정기적인 외래 진료와 특정 치료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윤희와 태주는 서로 시선을 교환하며 조용한 소통을 나누었다.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이태준이 직접적으로 물었다. 돈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준비는 해야 하니까요. 김 박사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공공 및 민간 기관의 지원을 받는 연구 프로그램입니다. 선정된 환자에게는 직접적인 비용이 없습니다. 교통비나 국민건강보험에서 제공하지 않는 매우 특정한 약물에 대한 비용 외에는요. 부부의 얼굴에는 놀라움이 역력했다. 너무 좋아서 믿기지가 않네요. 윤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왜 전에는 이 프로그램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을까요? 비교적 새로운 프로그램이고 매우 선별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비슷한 상황에 처한 수많은 가족들에게 헛된 희망을 주지 않기 위해 널리 홍보하지 않습니다. 태주는 생각에 잠겨 미간을 찌푸렸다. 현재 상황의 법적인 측면은 어떻게 되나요? 지속 불가능하고 변호의 여지가 없다고 하셨는데요. 김 박사는 안경을 벗고 피곤한 콧대를 문질렀다. 공식적으로 여러분이 법적 허가 없이 미성년자를 감금 상태로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리시마. 저는 상황의 복잡성과 여러분을 이 지경까지 오게 한 시스템적 실패 또한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안경을 다시 쓰며 참석한 각 사람을 쳐다본 후 말을 이었다. 이렇게 제안하죠. 오늘 바로 민준이를 프로그램에 포함시키는 서류에 서명하세요. 내일 아침
눈에 띄지 않는 구급차가 그를 저희 병동으로 이송할 겁니다. 아무도 이 입원 이전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알 필요가 없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단지 그가 의료감독, 해자택 치료를 받다가 전문 치료를 위해 이송된 것으로 기재될 겁니다. 부부의 얼굴에 떠오른 안도감은 만져질 듯 했지만 서연은 김 박사가 아직 말을 끝내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가 더 엄격한 어조로 덧붙였다. 만약 어느 순간이라도 여러분이 민준이의 병력에 대해 저에게 완전히 정직하지 않거나 제한된 치료에 개입한다면 저는 제 입장을 재고하고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완벽하게요. 태준이 손을 내밀며 대답했다. 약속드립니다, 박사님. 부부가 의사의 안내에 따라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 서연은 양해를 구하고 다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민주는 여전히 같은 자세로 앉아 이제는 밤으로 어두워진 창문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그를 위협하지 않도록 너무 가깝지 않게 하지만 목소리가 들릴 만큼 가까이 그의 옆에 앉았다. 안녕, 민준아. 좋은 소식이 있어. 내일 너는 새로운 곳으로 갈 거야. 네가 겪고 있는 걸 이해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도와주려고 노력하는 곳으로. 그녀는 어떤 반응이라도 있는지 주의 깊게 그를 관찰하며 잠시 말을 멈췄다. 눈에 띄는 반응은 없었다. 너 때문에 긴장돼. 그녀가 솔직하게 말을 이었다. 변화는 무서울 수 있어. 하지만 때로는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해 필요하지. 그때 그녀는 아까 언급되었던 기타를 떠올렸다. 부모님께서 네가 들국화를 좋아했다고 하셨어. 나도 그래. 내 나이 때 행진이 내가 가장 좋아했던 노래야. 너는 어떤 노래를 가장 좋아했니? 놀랍게도 민주는 그녀 쪽으로 얼굴을 살짝 돌렸다. 말로 대답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눈에는 알아봄, 순간적인 연결이 있었다. 그거 아니? 서연이 용기를 내어 미소 지었다. 내일 내 핸드폰에 그들 노래 전부 담아올게. 네가 떠나기 전에 같이 들을 수 있어. 어때? 다시 언어적 대답은 없었지만 민준의 표정에서 부드럽고 거의 감지할 수 없는 무언가가 풀렸다. 정확히 미소는 아니었지만 아마도 미소의 전주곡이었을 것이다. 긴 폭풍우 뒤의 첫 햇살처럼. 다음 날 아침 저택은 분주했다. 윤희는 민준의 옷을 챙겼고 태주는 진료 기록을 서류철에 정리했다. 서연은 약속대로 들국화 노래로 가득 찬 낡은 핸드폰을 들고 특별히 일찍 도착했다. 김박, 사는 오전 8시에 온화한 표정의 박은혜라는 간호사와 2명의 조수와 함께 특별한 들것을 가지고 나타났다. 그는 먼저 혼자 올라가 민준을 진찰하고 이송을 용이하게 할 가벼운 진정제를 투여했다. 네, 편의를 위한 거야. 서연은 의사가 민준에게 존중하는 어조로 설명하는 것을 들었다. 너를 통제하려는 게 아니라 단지 이동을 덜 스트레스 받게 하려는 거야. 조수들이 마침내 들것을 가지고 올라왔을 때 서연은 민준과 단둘이 몇 분간의 시간을 요청했다. 그녀는 약 때문에 이미 졸음의 첫 징후를 보이는 그의 옆에 앉아 그의 귀에 이어폰 한쪽을 꽂아주었다. 약속대로 그녀가 매일 그 대화를 재생하며 말했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무엇인지 몰라서 가장 대중적인 곡 중 하나를 골랐다. 음악이 흐르는 동안 그녀는 민준의 얼굴을 주에 깊게 관찰했다. 처음에는 반응이 없었다. 그러다 거의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그의 손가락이 리듬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의 입술이 가사를 따라 하려는 듯 살짝 떨렸다. 노래가 끝났을 때 서연은 결코 잊지 못할 광경을 보았다. 민준의 창백한 얼굴을 따라 조용히 흘러내리는 한 줄기 눈물. 그것은 그에게서 본 첫 감정 표현이었다. 괜찮을 거야. 그녀가 그의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속삭였다. 내가 찾아갈게. 약속해. 이송 과정은 놀라울 정도로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조수들은 능숙하고 정중했으며 민준을 존엄하게 대했다. 김 박사는 구속 장비, 제거부터 구급차 탑승까지 모든 단계를 직접 감독했다. 윤희는 아들을 태운
구급차가 멀어지는 것을 보며 남편의 손을 잡고 조용히 울었다. 이것은 이별이 아니었다. 그들은 바로 다음 날 민준을 방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고통스러운 한 장의 끝과 미지의 여정의 시작을 상징했다. 이제 어떻게 하죠? 구급차가 길모퉁이로 사라졌을 때 서연이 물었다. 이제 태준이 목이 맨 목소리로 대답했다. 재건을 시도해야지. 우리 가족, 우리 삶, 우리의 희망을. 그 후 며칠은 조정과 변화의 시간이었다. 윤희와 태준은 매일 병원에서 민준을 방문하는 새로운 일과를 세웠다. 첫 방문은 어려웠다. 그는 새 약물로 진정된 상태로 거리를 두었고 소통 시도에 거의 반응하지 않았다. 서연은 저택에서 계속 일했지만 이제는 다른 임무가 있었다. 다락방은 완전히 개조되어 민준이 외래 진료 체제로 돌아올 준비가 되었을 때 그를 맞이할 수 있는 아늑한 공간으로 변모했다. 구속 장비는 제거되고 인체공학적 가구와 눈에 띄지 않는 안전장비로 대체되었다. 민준이 입원한 지 2주 후, 김 박사는 서연을 병원 자신의 진료실로 초대해 대화를 나눴다. 그녀는 이송에 참여했던 그 온화한 간호사에게 안내를 받았다. 박사님은 회의를 마치고 계세요. 은혜가 대기실로 그녀를 안내하며 설명했다. 하지만 기다리는 동안 이걸 좀 보라고 하셨어요. 유리창을 통해 서연은 약 10명의 환자들이 음악 치료 세션처럼 보이는 것에 참여하고 있는 넓은 홀을 볼 수 있었다. 몇몇은 간단한 악기를 연주했고 다른 이들은 그저 듣고 있었으며 몇몇은 리듬에 맞춰 부드럽게 움직였다. 그들 사이에 조금 떨어져 앉아 있는 민준이 있었다. 그는 어떤 악기도 연주하지 않았고 움직이지도 않았지만 그의 눈은 집중되어 있었고 주에 깊게 세션을 이끄는 치료사의 움직임을 따라가고 있었다. 사흘. 전부터 저러고 있어요. 그녀 옆에 서 있던 은혜가 말했다. 아직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지만 처음 왔을 때와는 다른 방식으로 현존하고 있어요. 김 박사님은 음악이 말이 닿지 못하는 곳에 다리를 놓고 있다고 믿으세요. 서연은 그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에 매료되어 지켜보았다. 그에게 노래를 틀어주었을 때의 외로운 눈물, 거의 무의식적인 손가락의 움직임을 떠올렸다. 김 박사는 몇 분 후 늘 가지고 다니는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그들에게 합류했다. 약물 조절에 잘 반응하고 있어요. 그가 진료실로 걸어가며 설명했다. 전통적인 항정신병 약물은 그에게 득보다 실이 많았어요. 우리는 더 선택적인 접근법을 사용하고 있고 비약물적 치료와 병행하고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의사는 서연에게 기능적 자기공명 영상 fMRI 이미지를 보여주며 민준의 뇌 특정 부위를 가리켰다. 이 밝게 빛나는 부분들 보이죠? 그가 음악을 들을 때 활성화되는 영역입니다. 특정 신경 경로가 손상되지 않고 반응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럼 그가 나아질 거라는 뜻인가요? 서연이 복잡한 이미지를 해독하려 애쓰며 물었다. 김 박사는 안경을 벗었다. 그녀가 이미 그가 특히 정직해야 할 때 흔히 하는 자세라는 것을 알아차린 자세였다. 나아진다는 것은 난치성 조현병에 대해 이야기할 때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민준이는 아마도 증상이 시작되기 전에 10대로 돌아가지는 못할 겁니다. 병이 이미 그의 뇌에 완전히 되돌릴 수 없는 구조적 변화를 일으켰으니까요. 서연의 실망한 표정을 보고 그는 더 부드러운 어조로 말을 이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삶의 질, 의미 있는 관계, 명료한 순간들, 심지어 행복을 가질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치료가 아니라 그가 덜 고통스럽게 자신의 특별한 현실을 헤쳐나갈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구속 장비는요, 여전히 필요할까요? 결국에는 아니요. 우리는 흥분 상태에 대한 대안적인 전략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통제된 감각 공간, 긴장 완화 기법, 최소 용량의 응급약물 등 시간이 걸리지만 가능합니다.
서연은 이 인간적인 접근법과 강 씨 부부가 묘사한 이전 경험들 사이의 차이에 경탄하며 한마디 한마디를 흡수했다. 왜 이런 곳이 이렇게 적은가요? 왜 그렇게 많은 가족들이 강 씨 부부가 겪었던 일을 겪어야 하나요? 김 박사는 의자에 기대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서연의 질문은 그를 명백히 괴롭히는 지점을 건드렸다.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정신 건강에 대한 만성적인 자금 부족, 사회적 낙인, 전문 인력 부족, 여전히 남아있는 낡은 접근 방식. 목록은 깁니다. 그는 서랍을 열어 액자에 담긴 사진 한 장을 꺼내 서연에게 건넸다. 사진에는 의사 자신을 희미하게 닮은 미소 짓는 젊은 남자가 있었다. 제 동생 성진입니다. 19살에 조현병 진단을 받았죠. 부적절한 치료와 그를 가망 없는 사례로 본 사회 속에서 몇 년을 보낸 후 23살에 자살로 잃었습니다. 이에 세어연은 조용한 존경심으로 사진을 바라보며 이제 의사의 눈에서 보았던 연민의 근원을 이해했다. 그 때문에 제가 정신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들을 보호해야 할 시스템에 의해 계속해서 버려지는 모든 성진이들과 민준이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는 마치 보물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사진을 다시 넣었다. 당신의 질문에 답하자면 이런 곳이 드문 이유는 단지 재정적 자원 이상의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정신질환과 그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이죠. 그 대화는 서연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날 병원을 나서면서 그녀는 단지 정보를 얻은 것이 아니라 사명을 받은 것처럼 변화된 기분을 느꼈다. 그 후 몇 주 동안 그녀는 새로운 일과를 세웠다. 낮에는 강 씨 부부의 저택에서 계속 일했지만 일주일에 3번, 퇴근 후에는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가서 민준을 방문했다. 김 박사의 승인과 윤희, 태준의 동의해 그녀는 음악 치료 세션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했다. 천천히 거의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민주는 진전의 신호를 보이기 시작했다. 3주째 되던 주, 그는 치료사가 건넨 탬버린을 받아들고 망설이는 리듬 몇 개를 만들어냈다. 4주째 되던 주, 서연이 들국화 노래를 조용히 흥얼거리자 그는 부드럽고 정확한 박자로 그녀를 따라했다. 마치 음악이 그가 갇혀있는 시면 위에 다리를 놓는 것 같아요. 윤희가 그런 세션 중 하나를 지켜본 후 말했다. 이전에는 항상 눈물이 고여 있던 그녀의 눈이 이제는 조심스러운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다. 서연과 강씨 부부의 관계도 발전했다. 그녀는 더 이상 단순한 직원이 아니었다. 동맹자, 비밀을 터놓는 친구, 민준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지원 시스템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다. 병원 방문 후 함께 저녁을 먹고 관찰한 점을 나누고 작은 승리를 축하했다. 치료 시작 한 달 반 후, 김 박사는 민준이 다음 단계, 즉 낮에는 치료센터에서 보내고 밤에는 집에서 자는 준집중 치료 체제로 넘어갈 준비가 되었다고 발표했다. 모든 준비를 마쳤어요. 태준이 서연에게 2층에 있는 민준의 옛 방의 한 변화를 보여주며 말했다. 그 공간은 김 박사의 지침에 따라 완전히 재설계되었다. 부드러운 조명, 중성적인 색상, 통제된 감각 자극, 가정 음악 치료 세션을 위한 고품질 음향 장비, 그 어느 때보다 당신이 필요할 거예요. 윤희가 인정했다. 민준이는 당신에게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는 것 같아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연결이 있어요. 서연은 그 신뢰에 감동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가족 상황에 대해 걱정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박 여사는 이제 감당할 수 있는 치료 덕분에 더 안정되었지만 여전히 지속적인 보살핌이 필요했다. 모든 것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 생각해야 해요.
그녀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어머니가. 모시고 와요. 윤희가 충동적으로 말을 끊었다. 빈 손님방이 3개나 있어요. 당신과 어머니가 1층을 쓰세요. 당신에게도 더 편할 거고 민준이의 전환기를 돕기 위해 당신이 계속 옆에 있어 줄 수 있을 거예요. 그 제안은 서연을 놀라게 했다. 그게 적절할지 모르겠어요. 결국 저는 직원인데요. 조용히 있던 태준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서연 씨, 당신은 우리를 신고하는 대신 우리 아들을 돕기로 선택한 순간부터 단순한 직원이 아니게 됐어요. 우리가 제안하는 것은 자선이 아닙니다. 모두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 대한 실용적인 해결책이죠. 오랜 고민 끝에 박 여사와 상의한 후 서연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적응은 쉽지 않았다. 그녀의 어머니는 처음에는 호화로운 저택에서 어색해하며 짐이 되거나 방해가 될까봐 걱정했다. 하지만 윤희의 끈질긴 친절과 태준의 존중이 점차 그녀를 환영받는다고 느끼게 했다. 놀랍게도 민준에게서 첫 번째 자발적인 언어 반응을 이끌어낸 것은 박 여사였다. 그가 집으로 돌아온 지 2주 후였다. 저녁 식사 중에 할머니는 서연이 어렸을 때 만들었던 오래된 파치루떡 레시피에 대해 무심코 이야기했다. 우리 엄마도 만들었어요. 민준이 거의 사용하지 않아 쉰 목소리로 갑자기 말했다. 안에 꿀 넣어서요. 뒤이은 침묵은 거의 신성했다. 아무도 그 마법을 깰까봐 감히 말을 잇지 못했다. 하지만 그날 밤 민준이 자러 들어간 후 주방에서는 억제된 기쁨의 눈물과 조용한 포옹이 있었다. 정서적 기억이죠. 김 박사가 그 일에 대해 들었을 때 설명했다. 향기, 맛, 음악, 이것들은 접근 불가능해 보이는 마음의 부분에 닿을 수 있는 감정적 닿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악 치료를 그토록 강조하고 이제 요리 치료를 도입하려는 이유입니다. 몇 달이 흘러 서연이 처음 판교 저택의 문을 넘은 지 1년이 되었다. 관련된 모든 사람의 변화는 놀라웠다. 민주는 여전히 자신의 상태와 싸우고 있었지만 이제는 단지 나쁜 날과 끔찍한 날 대신 좋은 날과 나쁜 날이 있었다. 좋은 날에는 간단한 대화를 유지하고 구조화된 활동에 참여하며 심지어 가끔 미소를 짓기도 했다. 나쁜 날에는 움츠러들었지만 예전처럼 깊거나 무섭지는 않았다. 구속 장비는 먼 기억이 되었고 그가 도움을 받아 천천히 적용하는 법을 배우는 자기 조절 기술로 대체되었다. 윤희와 태주는 자초한 고립과 끊임없는 두려움에서 벗어나 친구들과 다시 만나고 직업 프로젝트를 재개하며 작은 기쁨들을 재발견했다. 죄책감과 수치심의 무게는 점차 줄어들고 가족으로서 모든 도전에 맞서는 회복력 있는 결단력으로 대체되었다. 박 여사는 지속적인 치료와 평온한 환경 덕분에 기력을 회복했다. 그녀의 지혜와 이야기는 서연뿐만 아니라 집안의 모든 사람, 심지어 정신이 가장 맑을 때 민준에게도 위안의 원천이 되었다. 그리고 서연. 서연은 자신에게 상상도 못했던 목적을 찾았다. 민준과의 경험에 영감을 받아 정신 건강을 전문으로 하는 간호조무사 과정을 시작했고 간호학 학사 과정에 진학할 계획을 세웠다. 토요일 아침에는 김 박사가 만든 공공정신과 기관의 음악과 미술 치료를 제공하는 프로젝트에서 자원봉사를 했다. 그런 자원봉사 아침 중 하나에 서연은 심각한 정신질환을 겪는 가족들을 위한 지원 그룹을 운영하는 헌신적인 사회복지사 정유미를 만났다. 실행 가능한 길을 찾은 각 가족은 결국 아직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다른 이들에게 등대가 됩니다. 유미가 환자들이 그림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지켜보며 말했다. 문제는 대부분이 대안이 있다는 것을
모른 차에 고립되어 고통받는다는 거죠. 그 말은 서연의 마음에 씨앗을 심었다. 그날 밤 저택에서의 저녁 식사 중에 그녀는 조용히 키워온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여기에 있는 자원과 경험을 사용해서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가족들을 돕는 건 어떨까요? 태주는 흥미를 느끼며 미간을 찌푸렸다. 정확히 어떻게 말이죠? 재단을 만드는 걸 생각했어요. 정보, 자원, 지원 그룹, 법률 상담을 제공하는 센터요. 절망적인 가족들과 김 박사님 프로그램 같은 적절한 치료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요. 다리. 윤희가 눈을 반짝이며 중얼거렸다. 당신이 우리에게 그랬던 것처럼요. 그 아이디어는 다음 몇 주 동안 구체화되었다. 태주는 그의 사업 전문 지식으로 지속 가능한 재정 계획을 구조화했다. 윤희는 기업 변호사 시절의 인맥을 다시 활성화하여 법적 측면을 처리했다. 김 박사는 기술적 자문과 학계 및 병원 네트워크와의 연결을 제공했다. 딸이 재단이라고 불리게 된 재단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내어준 방 한 칸에서 소박하게 시작했다. 처음에는 가족들을 위한 주간 모임과 정보 자료 배포만 제공했다. 하지만 수요는 곧 모든 기대를 뛰어넘었다. 더 큰 공간이 필요해요. 서연이 활동 시작 3개월 후 결론 내렸다. 그리고 더 많은 자원봉사자도요. 해결책을 제안한 것은 태준이었다. 성북동에 그 부동산이 있잖아요. 부모님 옛집. 몇 년 동안 비어 있었죠. 약간의 개조를 거치면 완벽하게 쓸 수 있을 겁니다. 성북동의 옛 저택은 판교의 집보다 작았지만 여전히 넓고 위치가 좋았다. 그곳은 다리재단의 공식 센터로 변모했다. 넓은 홀은 회의실, 자원봉사 상담실, 치료 워크숍 공간으로 개조되었다. 재활성화된 정원은 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조용한 안식처가 되었다. 처음에는 리더십 역할을 맡기를 주저했던 서연은 결국 재단의 운영 조정을 맡게 되었고, 간호조무사 과정과 민준과의 일상적인 경험에서 얻은 지식을 실전에 적용했다. 다락방에서의 그 끔찍한 발견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녀가 특히 분주한 토요일에 센터의 움직임을 박 여사와 함께 지켜보며 말했다. 인생이란 그런 아이러니가 있단다, 딸아. 할머니가 세월의 지혜로 대답했다. 때로는 가장 큰 선물이 가장 무서운 포장지에 쌓여 오기도 하지. 마유 자극적인 환경에 민감하여 재단을 거의 방문하지 않던 민준이 그날 특별히 모습을 드러냈다. 중요한 날이었다. 지원그룹에서 수집한 경험을 바탕으로 윤희가 편찬한 가족용 안내서 출판 기념회였다. 과도한 소음을 차단하는 이어폰 이제 그의 삶의 일부가 된 많은 적응 중 하나의 도움으로 민주는 행사 내내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 부모님 사이에 앉아 감각적 앵커로 항상 가지고 다니는 작은 타악기를 가끔씩 두드리며 그는 동시에 현존하면서도 멀리 있는 듯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자신만의 세계에 있는 듯 보였다. 어느 순간 서연이 재단의 작업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작은 무대에 올랐을 때 그녀의 눈이 관객석에 있는 민준의 눈과 마주쳤다. 그는 미소 짓지 않았다. 미소는 여전히 드물었다. 하지만 그는 악기로 작은 움직임을 만들어냈고 그녀는 즉시 그것이 그들이 공유했던 첫 번째 노래인 매일 그대와의 도입부 리듬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대부분의 참석자에게는 감지할 수 없었던 그 작은 제스처는 고통, 희망, 연결, 그리고 재시작의 모든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그것은 여전히 존재하는 모든 도전에도 불구하고 선택한 길이 올바른 길이었다는 조용한 확인이었다. 연설 말미에 서연은 예정에 없던 말을 덧붙였다. 어떤 노래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사랑해야만 맥박이 뛸 수 있고 평화로워야만 미소 지을 수 있으며 비가 와야만 꽃이 필 수 있다. 저는 또한 어둠을 마주할 용기, 겉모습 너머를 볼 연민, 그리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이 재단은 이 세 가지 요소에서 태어났고 앞으로도 오랫동안 이들을 키워나가길 바랍니다. 그날 밤 감정적으로 강렬했던 하루를 보낸 후 민주는 드문 깊은 연결의 순간을 가졌다. 저녁 식사 중에 그는 서연을 똑바로 쳐다보고 맑은 목소리로 물었다. 왜 남았어요? 그날 그냥 가버릴 수도 있었잖아요. 그 질문은 모두를 놀라게 했다. 그것은 그가 몇 달 만에 구사한 가장 길고 복잡한 문장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현재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믿었던 상황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었다. 서연은 정직함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기에 대답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했다. 저는 보이는 것 너머를 보았기 때문에 남았어요.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몰랐을 때조차도 필사적으로 사랑하는 부모님을 보았어요. 자신의 마음속에서 길을 잃고 판단이 아닌 이해가 필요한 젊은이를 보았어요. 그리고 어쩌면 당신에게서 지금 당신이 가진 기회를 결코 갖지 못했던 제 영수 삼촌의 모습을 조금 보았을지도 몰라요. 민주는 마치 한마디 한마디를 처리하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 나서 그는 접시로 주위를 돌렸고 연결의 창은 일시적으로 닫혔다. 하지만 무언가 변했다. 이해의 씨앗이 심어졌고 세상과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재연결이라는 긴 여정에서 작은 한 걸음을 내디뎠다. 나중에 혼자 방에 있을 때 서연은 민준의 질문을 되돌아보았다. 진짜 대답은 아마도 그녀가 인정한 것보다 더 복잡했을 것이다. 그녀는 또한 자신을 위해서 남았다. 그 불가능한 상황에 맞서는 것이 그녀를 변화시켰고 목적을 주었으며 자신이 가졌다고 믿었던 한계를 넘어 성장하게 했기 때문이다. 문자 메시지가 그녀의 생각을 끊었다. 김박색에서 온 것이었다. 민준이 최근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새로운 프로토콜의 긍정적인 반응, 신경 연결성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개선. 우리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당신의 역할에 감사드립니다. 다락방에서의 발견 이후 2년이 흘렀다. 삶은 새로운 리듬, 새로운 패턴, 새로운 가능성을 확립했다. 다리 재단은 가장 낙관적인 기대를 뛰어넘어 번성했다. 강씨 부부와 서연의 개인적인 경험에서 태어난 작은 프로젝트로 시작했던 것이 심각한 정신질환을 겪는 가족들을 지원하는 데 있어 하나의 기준점이 되었다. 대학, 병원, 심지어 정부 기관과의 파트너십은 그 영향력을 서울을 넘어 확장시켰고 다른 도시들에도 지부가 생기기 시작했다. 이제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정신건강 전문 간호학 학사 과정을 밟고 있는 서연은 학업, 재단 조정, 그리고 지속적인 치료 덕분에 건강이 안정된 박 여사를 돌보는 일 사이에서 시간을 나누고 있었다. 19살이 된 민주는 김 박사가 역동적 균형이라고 부르는 상태로 살고 있었다. 아마도 결코 오지 않을 완전한 치유는 아니었지만 이제는 적절한 도구와 지원으로 관리되는 도전적인 시기들과 교차하는 연결, 목적, 심지어 기쁨의 순간들을 허용하는 적응이었다. 음악 치료는 계속해서 그의 주요한 앵커 역할을 했다. 시간과 많은 인내심을 통해 민주는 새로운 한계에 자신의 기술을 적응시키며 기타를 다시 잡았다. 예전처럼 유창하게 연주하지는 못했지만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았다. 미니멀하고 때로는 불협화음을 내지만 깊이 표현력이 풍부했다. 화창한 토요일 아침, 판교의 저택은 특별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다리 재단은 임상 토론이나 지원 그룹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닌
환자와 가족들이 주도하는 문화축제, 음악과 예술의 오후를 기획했다. 정말 이걸 하고 싶니? 태준이 베란다에서 아들의 기타 조율을 도우며 부드럽게 물었다. 네가 불편하다면 아무도 공연을 기대하지 않을 거야. 이제 머리카락이 더 길어지고 잃었던 활력의 일부를 되찾은 얼굴의 민주는 그의 상호작용을 특징 짓는 진지함으로 그 질문을 숙고했다. 해보고 싶어요. 그가 간단하게 대답했다. 김 박사님이 통제된 도전은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태주는 감정을 억누르며 고개를 끄덕였다. 병의 가장 어두운 시기에는 그토록 드물었던 이 작은 결의의 표현들은 이제 그가 기억 속에 소중히 수집하는 보물들이었다. 주방에서는 윤희와 서연이 손님들을 위한 간식을 준비했고 박 여사는 브라우니 제작을 감독했다. 그녀의 특별한 레시피는 재단 행사에서 전설이 되었다. 민준이가 긴장한 것 같아. 윤희가 주방 창문으로 엿보며 말했다. 이번에는 그냥 지켜보라고 제안해야 할까봐. 도전하게 놔두세요. 서연이 쟁반에 정성스럽게 짭짤한 간식을 담으며 대답했다. 병이 생기기 전에는 관객 앞에서 연주하는 걸 좋아했다고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어쩌면 그의 그 부분이 여전히 거기서 기회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저택의 정원은 작은 자연 원형 극장으로 변모했다. 반원형으로 배열된 의자들은 조명과 악기들로 장식된 큰 나무 아래 공간을 향하고 있었다. 점차 손님들이 도착하기 시작했다. 재단과 연결된 가족들, 자원봉사 전문가들, 개발된 작업에 관심 있는 몇몇 기자들. 김 박사는 이제 서울대학교 병원 프로그램에서 신규 전문가 교육을 담당하는 간호사 은혜와 함께 도착했다. 그는 희소식을 가져왔다.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5개 신규 센터로 프로그램을 확장하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그가 서연이 건넨 주스 한 잔을 받으며 발표했다. 우리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사용할 겁니다. 우리가 옹호하는 접근 방식에 대한 큰 승리죠. 오후는 다양한 공연으로 채워졌다. 환자 가족들로 구성된 합창단, 재단의 주간보호센터 타악기 그룹, 치료 워크숍 중에 쓴 시 낭독. 분위기는 개인의 한계를 존중하면서도 가능성을 긍정하는 억제된 축제의 분위기였다. 민준의 공연 시간이 되자 기대에 찬 침묵이 정원을 감쌌다. 참석자 중 많은 이들이 그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다. 가족이 비공개로 유지하는 가장 섬세한 세부 사항은 아니었지만 그 순간의 중요성을 이해하기에는 충분했다. 민주는 나무 아래 준비된 의자에 앉아 과도한 소리를 걸러내는 특수 이어폰을 조정하고 작은 관객들을 바라보았다. 한때 그토록 공허했던 그의 시선은 이제 긴장, 결의, 약간의 두려움 등 복잡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었다. 박 여사 옆 첫 줄에 앉아 있던 서연은 그에게 격려의 미소를 보냈다. 몇 자리 떨어진 곳에 앉은 윤희와 태주는 어떤 결과든 승리든 실패든 혹은 그 사이에 무엇이든 준비하며 서로의 손을 힘껏 잡고 있었다. 약간 떨리는 손가락으로 민주는 기타를 퉁기기 시작했다. 첫 화음은 망설이고 부정확했다. 그가 관심과 기대에 압도되어 포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긴장된 순간이 있었다. 그때 서연이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다. 그녀는 민준이 들을 수 있을 만큼만 크게 매일 그대와의 멜로디를 조용히 부르기 시작했다. 그들이 몇 년 전 공유했던 첫 음악적 연결이었다. 효과는 거의 즉각적이었다. 민준의 손가락이 리듬을 찾아 그녀를 따라갔고 마디마다 자신감을 얻었다. 자, 처음 그의 목소리가 서연의 목소리에 합쳐졌다. 쉰 목소리, 익숙하지 않은 소리였지만 그 연약함 속에서 이상하게도 감동적이었다. 그는 모든 단어를 부르지 않았고 다른 형태의 기억보다 더 잘 보존된 그의 음악적 기억에서 떠오른 단편들만 불렀다.
노래가 끝났을 때 경건한 침묵의 순간이 있었고 그 뒤를 민준의 청각적 감수성을 존중하는 따뜻하지만 절제된 박수가 따랐다. 그는 활짝 웃지 않았다. 그의 미소는 여전히 드물고 미묘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어떤 표정보다 더 많은 것을 전달하는 반짝임이 있었다. 성공의 용기를 얻은 민주는 예고 없이 다른 노래를 시작하여 모두를 놀라게 했다. 그것은 그의 음악 치료 세션 중에 만든 아무도 몰랐던 자작곡이었다. 단순하고 반복적이며 최면적인 곡. 마치 그의 내면의 경험을 들여다보는 창문 같았다. 마침내 그가 연주를 마치고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 일어섰을 때 김 박사가 일어서서 박수를 쳤고 모든 참석자들이 그를 따랐다. 그들은 단지 기술적으로는 불완전했던 음악 공연에 박수를 보낸 것이 아니었다. 어두운 다락방에서 정원의 빛으로 고립에서 재연결로 비록 여전히 부분적이고 취약할지라도 그것이 상징하는 비범한 여정에 박수를 보낸 것이었다. 나중에 대부분의 손님들이 떠난 후 작은 그룹이 베란다에 남아 있었다. 서연, 박 여사, 강씨 부부, 김 박사, 그리고 피곤해 보이지만 드물게 만족스러워 보이는 민준. 계속 묻고 싶었던 게 있어요. 편안한 침묵이 흐른 후 윤희가 말했다. 서연 씨, 그 첫날 다락방 문을 열고 민준이를 봤을 때 정말 무슨 생각을 했어요? 그 직접적인 질문은 서연을 놀라게 했다. 모두가 그 이후의 여정에 집중하는 것을 선호하는 듯 그 초기 순간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은 드물었다. 솔직히요, 공포를 느꼈어요. 그녀는 완전한 진실을 선택하며 대답했다. 제가 본 것 때문이 아니라 제가 상상한 것 때문에요. 제 마음은 끔찍한 이야기들을 만들어냈어요. 납치, 학대, 그런 것들이요. 대화에서 멀어져 베란다 난간에 앉은 새에 집중하는 듯 보였던 민준이 놀랍게도 끼어들었다. 저도 무서웠어요. 그의 목소리가 그 드문 깊은 연결의 순간에 맑게 울렸다. 당신들이 아니라요. 제 마음이요. 목소리들이요. 그것은 민준이 그 시절 자신의 내면 경험에 대해 그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첫 번째였다. 모두가 그 고백의 무게를 존중하며 순간적으로 할 말을 잃었다. 아들아, 태준이 망설이며 시작했다. 우리가 한 일 때문에 우리를 원망하니? 민주는 천천히 아버지에게로 몸을 돌렸고 그의 눈은 항상 존재하지는 않았던 명료함으로 그의 눈과 마주쳤다. 아버지는 할 수 있는 걸 하셨어요. 그가 한마디 한마디 신중하게 고르며 대답했다. 저처럼요. 우리 모두처럼요. 그 용서의 단순함과 깊이는 윤희와 태준의 눈에 눈물을 가져왔다. 그것은 아마도 그들이 완전히 받을 자격이 없는 용서였지만 귀한 선물로 받아들였다. 시스템이 당신들에게 실패하기 훨씬 전에 당신들이 민준이에게 실패한 겁니다. 김 박사가 부드럽게 덧붙였다. 그래서 우리가 재단에서 하는 일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다른 가족들이 그런 절망의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요. 서연은 여러 감정이 뒤섞인 채 그 상호작용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그 첫 번째 끔찍한 발견 이후 긴 길을 걸어왔다. 어머니의 생계를 걱정하던 가사 도우미에서 재단의 조정자, 간호학 학생, 변화와 치유 이야기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그날 또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그녀가 윤희의 원래 질문을 다시 꺼내며 말했다. 초기의 충격 이후 민준이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여기에는 뭔가 더 있어. 뭔지는 몰랐지만 이야기가 겉보기보다 더 복잡하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네가 옳았지. 그때까지 듣기만 하던 박 여사가 말했다. 단순하게 판단하기 쉬운 상황에는 보통 뭔가 더 있단다. 그 뭔가 더를 찾으려면 첫인상에 만족하지 않으려면 용기가 필요하지. 밤이 정원에 내리고 서울 하늘의 첫 별들이 점점이 박히기 시작하면서 대화는 편안한 침묵의 순간들과 함께 조용히 흘러갔다. 민주는 결국 안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과에 따라 자기 방으로 들어갔지만 그 전에 드문 신체적 애정의 표시로 서연의 팔을 잠시 만졌다. 고마워요. 그가 거의 들리지 않게 중얼거렸다. 뭔가 덜을 찾아줘서요.
그 간단한 말들은 두려움에서 이해로, 판단에서 연민으로, 고립에서 공동체로의 모든 여정을 담고 있었다. 몇 달 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강당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다리재단은 정신질환을 겪는 가족들을 지원하는 혁신적인 공로로 표창을 받았다. 무대에는 조직을 대표하여 서연, 윤희, 그리고 많은 이들을 놀라게 하고 감동시킨 민준이 있었다. 성공 사례로서가 아니라 이야기의 필수적인 부분, 자신의 회복 서사의 주인공으로서 행사를 취재한 기사는 특히 감동적인 순간을 강조했다. 민준이 노출에 눈에 띄게 긴장하면서도 마이크에 몇 마디 말을 건넸다. 많은 종류의 감옥이 있습니다. 그가 비록 망설였지만 맑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떤 것은 물리적인 벽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우리 마음속에만 존재합니다. 어떤 것에서는 완전히 탈출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라도 우리와 함께 그 안에 들어가려는 사람들을 만날 때 모든 감옥은 덜 외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전한 기자는 그 말 뒤에 숨겨진 모든 맥락, 다락방 이야기, 구속 장비, 시스템에 버려진 한 가족의 절망을 알지 못했다. 알 필요도 없었다. 그 메시지는 특정한 상황을 초월하여 연민, 연결, 그리고 인간 경험의 복잡성에 대한 보편적인 진실을 건드렸다. 그 행사의 관객석에서 이제는 지팡이를 짚지만 눈은 여전히 생생한 박 여사가 자랑스럽게 딸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녀 옆에서 김 박사는 민준뿐만 아니라 점차 변화하는 전체 시스템과 함께한 수년간의 노고의 결과를 전문적인 만족감으로 지켜보았다. 그리고 우주 어딘가에서 아마도 영수 삼촌의 영혼은 마침내 평화를 찾았을 것이다. 자신의 고통스러운 이야기가 어떻게든 다른 삶의 궤적을 바꾸는데 기여했다는 것을 보면서 생물학적 가족과 선택한 가족 사이에 앉아있던 서연은 다락방에서의 그 공포의 순간 이후 상상도 못했던 충만함을 느꼈다. 그녀의 삶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확장되었다. 그녀는 가장 깊은 진실은 거의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며 성급한 판단은 종종 인간 상황의 복잡성을 흐리게 하고 때로는 가장 용감한 행동은 신고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임을 배웠다. 민주는 남은 생애 동안 도전을 계속 마주할 것이다. 난치성 조현병은 마법처럼 사라지지 않았고 모든 날이 명료함과 연결의 날은 아니었다. 재발이 있을 것이고 어둠의 순간들, 이기기 불가능해 보이는 싸움들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다시는 어두운 다락방의 절대적인 고독 속에서 신체적 구속과 낙인이 부과하는 사회적 고립에 갇힌 채 그 순간들을 마주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서연에게 그것은 아마도 모든 것 중 가장 큰 승리였을 것이다. 기적적인 치료가 아니라 외로운 감옥을 공유된 여정으로 파괴적인 진실을 성장과 연결의 기회로 바꾼 것. 시상식 후 몇 달이 지난 어느 조용한 밤, 서연은 저택 정원에서 별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기타를 퉁기는 민준을 발견했다. 그녀는 그가 여전히 자주 필요로 하는 공간을 존중하며 조용히 그의 옆에 앉았다. 몇 분간의 명상적인 음악 후 민주는 하늘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다. 가끔 연주할 때 목소리들이 조용해져요. 마치 그들도 듣고 있는 것처럼. 그것은 그가 여전히 비록 치료 덕분에 강도는 덜했지만 그를 동반하는 환청에 대해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드문 경우 중 하나였다. 그런 휴식을 찾았다니 다행이다. 서연이 그 고백의 무게를 이해하며 대답했다. 민주는 악기를 계속 퉁기며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모두는 휴식이 필요해요. 당신도 찾았어요? 그 질문은 그 인식력으로 서연을 놀라게 했다. 민주는 명료한 순간에 주변 사람들에 대한 놀라운 이해력을 보여주었다. 찾았어요? 그녀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확인했다. 사실 휴식 이상을 찾았죠. 길을 찾았어요. 기타의 음표들이 밤 공기 중에 떠다니며 그림자와 빛, 절망과 희망, 감옥과 자유 등 모든 여정을 담아내는 즉흥적인 멜로디를 만들어냈다. 그것은 완벽하거나 완전히 조화로운 멜로디는 아니었다. 불협화음, 갑작스러운 멈춤,
거의 혼돈에 가까운 순간들이 있었다. 하지만 거기에는 아름다움, 진정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연속성이 있었다. 불완전하지만 소중하고 도전적이지만 의미가 풍부한 이제 그들 앞에 펼쳐진 삶처럼. 그리고 그렇게 그들의 공유된 역사의 많은 순간들을 목격한 바로 그 별들 아래에서 훨씬 더 많은 것이 된 한 가사 도우미와 진단 너머의 인간성을 점차 되찾아가는 한 젊은이는 각자 자신만의 평화를 찾았다. 절대적이거나 영원하지는 않지만 현실적이고 현존하며 무엇보다도 가능한 평화를 이야기 끝.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서연과 민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기를 바랍니다. 인간 영혼의 복잡성을 탐구하는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저희가 똑같이 감동적인 이야기들로 특별한 플레이리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왼쪽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여 찾아보세요. 이 연민과 변화의 여정이 여러분에게 울림을 주었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매일 우리는 겉모습 너머를 보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인간성을 찾도록 초대하는 독창적인 이야기들을 전해드립니다.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감상을 공유해 주세요. 이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시각은 다른 사람들이 미처 보지 못한 측면을 밝혀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이야기가 감동과 깊은 성찰을 불러일으킬 다음 만남까지